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벳샬롬 교회 소정본 목사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교회의 분열 시리즈 5번째 시간 한국 장로교회의 3차 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에 한국 안에 하나의 장로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110년이 지나면서 한국 장로교회는 286개, 기장까지 포함을 한다면 287개로 교단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조사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작은 군소교단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조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더 많은 교단 분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300개 이상의 교단 분열이 장로교회 내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다양한 교단 분열에 대한 양상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장로교단 내의 분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1차 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1951년도에 고신 측의 분열이 있었고요. 1953년도에 기장 측의 분열이 제2차 분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3차 분열, 59년도에 있었습니다. 승동 측과 연동 측, 통합과 합동의 이 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박형용 박사죠. 1950년대는 이 박형용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박형용은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단 내에서 다 몰아냈습니다. 그는 1951년 신설된 장로회 총회신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1953년에는 이 학교의 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전까지 장로교단 내에는 2개의 신학교가 있었어요. 하나는 조선신학교였고요. 하나는 이 박형용이 중심으로 세웠던 이 장로의 신학교가 남산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총회는 이 2개의 신학교를 다 없애버리고 전쟁 중이었던 1951년 대구에 총회신학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박형용을 처음부터 교장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때 조선신학교 측의 그런 반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교수로 있다가 나중에 2년이 지나서 53년에는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장로의 총회신학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장로교 선교부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박형용은요, 1954년 10월부터 55년 4월까지 미국 장로교회, PCUSA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장로교회 선교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세계의 여러 신학교들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북장로교 선교부가 한국의 한 신학교의 교장을 세계 여행시켜 주었다. 이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박형용의 성공과 승리 뒤에는 갈등의 요소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박형용에게 해외여행을 시켜준 까닭은 단지 박형용의 공헌을 인정하여 감사와 격려의 마음으로 여행을 시켜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박 박사의 신학이 폐쇄적이어서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세계신학과 현대신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이 선교사들 내부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사들 가운데 세대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해방 전 이 평양신학교에서 근무를 하던 이 선교사들은 이 박형용을 한국의 신학자로 인정하고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달랐습니다. 박형용을 배타적이며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요, 이 마포삼열,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 마펫인데 이 마포삼열의 아들, 이 마삼락 선교사입니다. 이 마삼락은요, 1916년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공부는 미국에서 했거든요. 1940년대 프린스턴과 예일에서 공부를 했고 아버지 마포삼열 선교사가 소천한 후에 북장로교 선교사로 1950년대 중반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버지 마포삼열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복음주의자이지만 자유로운 신학적 해석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삼락의 눈에 이 메이첸의 영향을 받은 박형용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박형용도 이 젊은 선교사들을 썩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형용이 봤을 때 이 해방 후에 들어온 젊은 선교사들은 자유주의자로 의심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형용의 시각에서 이들은 복음 전도보다는 교육과 사회사업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목사들 가운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해방 후에 들어온 이 선교사들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박형용은 이 또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 목사들도 박형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이처럼 교단 내에는 박형용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박형용을 존경하며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리고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이 조선신학교 출신의 이 3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복음주의 동지회라는 그런 그룹을 형성을 해서 박형용의 주변에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차 분열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사실 이것은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라는 이 단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에큐메니칼. 여러분,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는요, 교회 일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치는 좋은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실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일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됨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에서 에큐메니칼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라든가 이러한 많은 회의들이 교회 일치, 교회가 연합해서 이러한 공의회를 열었던 것인데 이제 후대로 갈수록 그리고 오늘날의 이 에큐메니칼은 사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굉장히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배경 이해 속에서 우리가 그 당시 1950년대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박형용은요, 이 선교사들의 연합운동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까지의 이 복음주의의 특성은 선교사들의 연합정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박형용이 젊은 시절 교육을 받은 선천이나 이 평양의 분위기는 장로교 내부뿐만이 아니라 감리교와도 활발하게 연합운동을 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때문에 이 박형용 자신도 선교사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1947년 만주에서 이 고려신학교를 갈 때도 이 학교가 미국의 선교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고려 측, 이 고신 측의 1차 분열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당시 고려신학교의 이 한상동은 미국 정통장로교의 선교부와만 관계를 맺고자 했고 박형용은 이와는 반대로 다른 장로교 선교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와 또 여러 가지 갈등 요소 때문에 이 박형용은 1948년 서울로 올라와서 남산에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박형용은 연합운동이나 미국 선교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까지 박형용과 선교부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특별히 한국에 새로 부임해온 WCC 소속 선교사들과는 그렇게 좋은 사이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서로 드러내놓고 논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해 신학적인 또는 성향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기에 서로 긴장 상태로 있다가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문제로 그 차이가 갈등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국 장로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처음에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한국교회가 외국 선교부들의 연합운동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열리는 에큐메니칼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928년 예루살렘에서 국제선교협의회가 열렸을 때 한국은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6명의 대표자들을 보내 정식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 마렵에는 조선총독부의 방해로 참석을 할 수가 없었지만 에큐메니칼 정신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WCC가 발족이 될 때 김관식 목사가 참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김관식 목사는 WCC를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한국 장로교회는 WCC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미국의 에반스톤 대회 때에는 명신홍 박사와 김현정 목사가 정식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WCC에 대한 이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56년 40일의 총회 때부터였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 등 이 세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들과 협력을 하던 한국 목사들은 WCC를 찬성했지만 선교사들과 관계가 썩 좋지 않았던 박형용을 따르는 좀 더 보수적인 이 복음주의 협회, NAE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주의 협회 계열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NAE는 이 복음주의 협회는 미국의 이 복음주의 협회의 영향을 받은 51명의 복음주의 동지회를 주축으로 1953년 한국 복음주의 협회를 조직한 한국 목사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NAE와는 다릅니다. 한국 내에 있었던 NAE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박형용이 바로 이 그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 9월에 열린 40일의 총회에서 토론 끝에 WCC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에큐메니칼 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한경직, 전필순, 유호준, 안강국이 지지의원, 박형용, 그리고 박병훈, 황원균, 정규호 등이 반대위원이었습니다. 물론 새 선교의 선교사들,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은 당연히 에큐메니칼 운동에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에큐메니칼 연구회는 1957년 47회 총회 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단일교회를 목표로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 친선과 연합만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구분했습니다. 친선과 협조만을 요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과거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단일교회를 지향하는 운동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42회 총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 에큐메니칼 연구위원회를 1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형용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박형용은 1958년에 발행된 신학진암,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의 신학 잡지라고 할 수 있죠. 이 신학진암에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리와 목적이라는 글을 통해서 WCC를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온건한 반대였습니다. 박형용은 개인적으로는 이 WCC에 반대하지만 총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박형용은 이 글을 통해 자신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반대하는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구주라는 이 대명제를 내걸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각 교회에 맡겼기 때문에 복음적인 진리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의 어떤 교리적인 틀이 없이 똑같은 용어만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상한 이단의 이설도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박형용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이 교파를 통합하여 궁극적으로는 세계 단일교회를 형성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형용은 이 단일교회를 그토록 반대한 이유가 단일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유주의적인 교리가 주도적인 위치에 오를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박형용의 입장은 WCC 에큐메니칼 운동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그는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WCC 문제에 대해 이렇게 온건하던 박형용의 태도가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1958년 9월에 열린 43회 총회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WCC 가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총회의 이슈가 되면서 가입을 반대하는 박형용과 그 추종자, 그리고 가입을 찬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총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박형용이 온건한 입장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일까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3천만원 사건입니다. 당시 장로교 총회신학교 교장이었던 박형용은 신학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등지를 여행하면서 많은 돈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무려 3천만 환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뭐 오늘날로 치면 얼마 정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이 건물과 그리고 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학교 부지를 살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형용은 이 돈을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 단독으로 중개인에게 주었는데 그만 그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결국 이사회가 소집이 되었고 교장 사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그 많은 공금을 잃은 것은 큰 잘못이었기 때문에 박형용은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큐메니컬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박형용과 이 NAE 복음주의 동지회를 압박하고 총회 내에서 밀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들은 이 박형용의 3천만원 사건을 이용하여 임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43회 총회에서 에큐메니컬 찬성 측이 승리를 하고 박형용을 비롯한 신학교 이사들은 책임을 지고 학교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한 학교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큰 무리를 빚은 데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박형용도 조용히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형용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박형용의 태진은 곧 자신들의 입장과 위치에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들은 박형용이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박형용이 물러나지 않도록 세운 작전은 WCC를 극력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형용이나 혹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만일 반대파가 우세해진다면 한국 장로교회가 WCC에 가입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자유주의가 한국교회에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한국 장로교회가 WCC에 가입하면 자유주의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세력 유지를 위해 WCC 반대라는 명분을 세운 것일까요? 물론 이 한 가지만으로 이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즉 신학적인 면과 비신학적인 면이 상호작용을 일으켰다라고 보입니다. 장로교회가 3차 분열을 함에 있어서 이 신학적인 면과 이 비신학적인 면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 3차 분열에 있어서 비신학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E 측, 그러니까 복음주의 동지회가 주도하고 있던 노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 반대, WCC 탈퇴 건의서를 총회에 제출을 했지만 이것이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은 WCC가 분명히 단일교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WCC를 지도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박형용도 이 말에 동조했습니다. 박형용은 WCC에 대한 글을 또 한 번 이 신학진함에 실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WCC를 반대하던 두 가지 이유에 덧붙여서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공산주의를 이롭게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WCC에 가입한 교회 가운데 동구권 교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존속을 위해 공산주의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형용은 이 점을 지적하며 WCC가 용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용공. 공산주의를 표방하거나 공산주의를 따른다라는 그런 뜻이죠. 1958년 3천만원 사건 이전만 해도 WCC의 문제의 중심은 신신학과 단일교회였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용공의 의미까지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상대를 용공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넘지 못할 선을 넘는 비판이었습니다. 빨갱이라는 거죠. 그러한 용어들이나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당시 승동 측에서는 WCC 에큐메니카를 찬송하는 연동 측 인사들을 가리켜서 칼측이라고 불렀습니다. 에큐메니칼의 맨 끝자인 칼을 약칭한 것이죠. 그리고 칼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통속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칼바르트, 칼막스, 예, 다 이제 신정통주의자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주의 이론을 세운 사람이죠.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사실 칼자가 들어가는 사람 중에 칼빈도 있는데, 예,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WCC가 과연 신신학, 단일교회를 추구하는가 라는 그런 의견과 용공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놓고 이제 양측이 서로 반박 성명서를 내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에 1959년 44회 총회는 양측의 총대 문제로 정회가 되었고, 그 후 양측은 서로 다른 곳에서 총회를 진행하므로 결국 장로교회는 세 번째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WCC의 가입을 찬성하는 연동 측, 통합이라고 하죠. 이를 반대하는 승동 측, 합동이라고 합니다. 이 연동 측과 승동 측, 이 통합과 합동이 분열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승동 측의 문서나 증언을 보면 연동 측이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총회를 이끌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연동 측에서는 승동 측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 선동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 헤어지는 마당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떠한 잘못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역학관계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형룡은 평안도 출신이었지만 박형룡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황해도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연동 측, 이 연동 측 사람들은 평안도 출신이 많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인물이 한경직이에요. 한경직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일찍부터 선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과거 1930년대 평양의 선교사들이 은퇴하고 새로운 세대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선교사들과 정신적인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50년에 6.25가 일어났고 전쟁 후 구호 물자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분배되었는데 그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이 한경직을 중심으로 한 인맥이었습니다. 자연히 박형룡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었고 이것이 3천만원 사건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장로교회 3차 분열에 영향을 미친 비신학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59년 장로교 3차 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 합동과 통합, 이 승동 측과 연동 측의 분열에 있어서 이 신학적인 면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통합입니다. 사실 이 비신학적인 이야기만 들으면 합동 측이, 승동 측이 크게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교회 정치 무대에서 밀려날 위기에서 반등을 하기 위해 뭔가 꺼리를 잡아야 하는데 당시 신학적으로 논의 중에 있었던 이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격의 틀, 이 반격의 프레임으로 삼아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WCC에 대한 신학적인 의구심은 이미 초기부터 제기되고 있었고 또 결론적으로 현재의 입장에서 이 WCC는요 기독교 단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 신학적인 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WCC가 발족이 되었고 2년 후에 1950년 당시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이 박윤선은요 작은 소책자를 통해서 WCC가 정통주의 즉 정통적 기독교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 신신학자, 위기신학자, 사회복음주의자 등이 주동이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임은 세계 교회의 교제와 교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권을 장악하여 그 권위와 권력으로 단일 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결국 박형용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당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 WCC는 경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1954년 미국의 에반스톤에서 열린 이 WCC 모임에 한국 장로교회는 3명의 대표를 파송을 했는데 만일 WCC의 신학적인 입장이 용납될 수 없다면 한국 장로교회는 WCC에서 탈퇴한다라는 조건 하에 3명의 대표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았던 대표 중 김현정 목사는 1955년 40회 총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WCC 회의에는 160개의 교파를 달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회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칼빈주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WCC는 세계 교회의 교제와 협력을 위한 기관이지 교회를 하나도 통합하려는 운동이 아니라고 약간 긍정적으로 이것을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1956년 41회 총회에서 에큐메니칼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린 바대로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1959년 9월 28일 대전에서 44회 총회가 개회가 됩니다. 총회가 개회되자마자 두 파의 치열한 싸움으로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노회의 총대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나뉘어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자 당시 총회장이었던 노진현 목사는 증경 총회장들에게 대책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증경 총회장들의 제안에 따라서 결국 총회를 정회하고 잠시 멈추고 11월 23일에 서울 승동교회에서 속회, 다시 회의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결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에 불만을 품었던 회원들은 이튿날, 그 다음날 9월 29일 서울의 연동교회에서 전필순 목사의 사회로 단독 속회를 열었습니다. 통합 측에서 볼 때는 물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것은 불법이었고 쿠데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날 연동교회로 모인 총대들은 대전에서 아침 일찍 특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모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즉 44회 대전총회를 참석할 때부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단을 분열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이전에 그런 교단 분열들을 볼까요? 수적으로 열세였던 고려파와 기장 측의 경우는 다수결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총회에서 축출이 가능했어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수결로. 그러나 이 WCC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백중지세의 두 분파가 나누어질 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름답게 헤어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연동 측은 탈법적인 분열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11월 23일 예정대로 총회가 총회장 노진현 목사의 사회로 서울 승동교회에서 속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소위 합동측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24일 날 연동 측은 우리 교단은 통합하기를 원한다. 땅 해서 그 교단은 통합교회가 된 것이고 11월 23일 예정대로 승동교회에서 모인 무리들은 우리 교단은 합동이 되기를 원한다. 땅 해서 결국에는 합동이라는 교단이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오가시면서 이런 교단 마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이제 통합 측, 연동 측의 교단 마크이고요. 이게 이제 합동 측, 승동 측의 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59년에 통합과 합동, 합동과 통합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선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이 연동 측은요, 분열 후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북장로, 남장로, 호주장로교 선교부의 도움을 받았고, 무엇보다 학교나 병원 등 각종 기독교 기관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미션 스쿨이나 병원 등이 통합층에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승동 측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를 운영할 만한 자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부심 하나만 남았습니다. 1959년 9월 대전총회에서 속회를 정회하기로 하고 11월 23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속회하기로 결정을 한 후 그에 따라 실제로 11월 23일 승동교회에서 속회가 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정통성이 우리 총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이 고태를 가져왔다. 이 법망치를 가져왔다. 라는 것이 합동층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양 교단은 여전히 자신이 장자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장자교단. 참 의미 없는 말인데, 물론 뭐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되겠지만 굉장히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자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면 어떻고 나중 교회면 어떻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확한 기록을 근거로 재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재 자신들의 위치와 또한 태도가 엉망이면서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지나치게 화려했던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장로교회 3차 분열은 광주에 있는 양림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건데요. 1953년 기장이 분열이 될 때 언덕교회, 즉 기장 측 교회는 언덕에 남고 예장 측 교회는 언덕 아래 이 OM 비념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55년 이 남장로교회의 후원으로 땅을 사서 건축을 하던 중에 통합과 합동이 분열되면서 교회는 또다시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60년에 완공된 이 아랫교회, 지금 보이시는 이 아랫교회는 통합 측 교회가 남고 또 오행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며 떨어져 나간 교회가 합동 측 교회, 이 계단교회가 되죠. 그런데 또 중간에 두 차례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시즌2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1에서 1960년대 이전에 있었던 장로교회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분열 시리즈 시즌1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1960년대 이전에 장로교회 내에서 이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912년도에 하나의 장로교회로 출발한 한국장로교회는 제1차 분열, 1951년에 고신측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53년에 기장측, 그리고 59년에 이 통합과 그 합동이 양분되는 이런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연합운동도 있었고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다음 시즌2에서 그리고 또 이번 시즌1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 교단 분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좀 먼저 정리를 한 후에 연합운동과 그리고 분열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